야 박지영, 너 제정신이야? 수술비 3천만 원? 내 연봉의 절반을 장인어른 수술비로 보태달라고? 병원 로비가 쩌렁쩌렁 울리도록 사위놈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 딸 지영이가 바짓가랑이를 잡고 애원했습니다. 여보, 제발. 아빠 수술만 하면 살 수 있대. 나 평생 당신한테 잘할게. 제발 수술비 좀 도와줘. 하지만 사위놈은 제 휠체어를 발로 툭 차며 차가운 눈빛으로 비웃더군요. 장인어른, 노망나셨어요? 솔직히 가망 없는 똥차에 누가 기름을 붓습니까? 폐차하는 게 돈 아끼는 거죠. 제 승진 코앞인 거 아시면서 눈치 없이 왜 아프고 그러세요? 제 딸을 바닥에 무릎 꿇리고 저를 폐차 직전 똥차 취급하며 돌아선 이놈은 은행에 다니는 저의 사위 최진우였습니다. 하지만 이 멍청한 놈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자기가 목숨 걸고 다니는 그 은행의 지분 40%를 가진 대주주가 바로 이 똥차 장인어른이라는 사실을요. 저는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에 살고 있는 72세 박만석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실제로 겪은 기가 막힌 드라마 같은 저의 인생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조금 더 행복한 하루가 되실 거예요. 45년 전 제가 27살 때 명동 뒷골목에서 사채업을 시작했습니다. 주먹 하나와 배짱 하나로 시작한 일이었지만 저는 빌려간 사람이 갚을 능력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줬고 그렇게 쌓인 신뢰가 결국 제 자산이 되었습니다. 40대 초반 IMF 외환위기 때 대한은행이 부도 직전까지 갔을 때 제가 손을 내밀어 살렸고 그 대가로 지분 40%를 받았습니다. 현금만 따져도 300억 원이 넘고 부동산까지 합치면 그 2배는 되는 재산이 있지만 저는 딸에게 이 사실을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딸아이 지영이만큼은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평범하게 살기를 바랐으니까요. 그래서 낡은 등산복을 입고 10년 된 중고차를 몰며 조경일이나 하는 평범한 아버지로 살았습니다. 5년 전 딸이 최진우라는 남자를 데려왔을 때부터 제 인생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습니다. 대한은행 강남지점 부지점장인 최진우는 제가 은행 대주주라는 것도 모르고 저를 무시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명절 때마다 제가 가져간 농산물을 흙냄새 난다며 코를 막았고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친정아버지가 노후 준비도 안 되어 아들 등골 빼먹을 거라며 면박을 주었습니다. 저는 딸의 행복을 위해 모든 걸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흘 전부터 제 가슴 부위가 갑자기 아프기 시작했고 딸 지영이가 급히 저를 서울중앙대학병원 응급실로 데려갔습니다. 의사는 심장에 문제가 있다며 당장 수술이 필요하고 수술비가 3천만 원 정도 든다고 했습니다. 수술비에 놀란 딸 지영이가 아빠, 돈 걱정은 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라며 사위에게 전화를 하였습니다. 사위 최진우는 1시간 뒤에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VIP 병동 로비는 차가운 공기가 감돌았고 저는 휠체어에 앉아 사위를 기다렸습니다. 지영이가 남편에게 다가가 여보, 아빠 수술비가 필요한데 우리 예금에서 좀 쓸 수 있을까? 하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최진우는 아내를 쳐다보지도 않고 저를 향해 차갑게 말했습니다. 3천만 원? 지금 내가 승진 심사를 한 달 앞두고 있는 거 알잖아. 이 중요한 시기에 왜 장인어른 같은 가망 없는데 돈을 써야 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사위의 입에서 가망 없는 곳 취급을 받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지영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아빠가 돌아가시면 어떡해? 하고 애원했지만
최진우는 오히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장모님도 안 계시고 장인어른이 모아둔 재산도 없잖아. 솔직히 지금 수술해봤자 몇 년이나 더 살지도 모르는데 그 돈이면 내 보너스 절반이야. 그 돈으로 차라리 우리 애들 학원비에 보태는 게 낫지 않겠어? 저는 휠체어 팔걸이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어 아픈데도 그 아픔조차 느껴지지 않을 만큼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최진우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 은행에서 제 연봉이 1억 2천만 원입니다. 근데 장인어른은 평생 모은 돈이 얼마예요? 조경일하시면서 번 돈이 고작 몇 천만 원이나 되겠습니까? 제가 보기엔 장인어른 목숨값이 제 연봉보다 낮은 것 같은데 왜 제가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투자를 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로비에 있던 다른 환자 보호자들이 저희 쪽을 쳐다봤고 저는 너무나 수치스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지영이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 딸이, 제 소중한 딸이 남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여보, 제발 부탁이야. 아빠를 살려줘. 내가 평생 당신한테 잘알게 하고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최진우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 아버지는 밑 빠진 독이야. 지금 수술해도 또 아프면 또 돈 들어가고 그럼 우리 가정 경제가 파탄나. 당신이 정 효도하고 싶으면 당신 돈으로 해. 난 단 한 푼도 못 줘. 그리고는 퇴원 수속 밟으라고 지시하더니 저를 한 번도 쳐다보지 않고 병원을 나가버렸습니다. 딸 지영이는 제 앞에 주저앉아 아빠 미안해. 내가 돈을 마련하게 하고 통곡했지만 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괜찮다. 아빠는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복도 저편에서 고급 양복을 차려입은 강민철 행장이 급히 걸어왔습니다. 강 행장은 제 앞에 다가와 조심스럽게 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사장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수술 준비는 이미 다 해놨습니다. 지영이는 사장님이라는 호칭에 고개를 들었고 저는 그녀에게 눈빛으로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강 행장은 VIP 병실 예약을 마쳤고 최고의 심장외과 전문의를 모셔왔으며 수술비 전액을 이미 입금했다고 조용히 보고했습니다. 딸 지영이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아빠, 저분은 누구야? 그리고 사장님이라니 무슨 일이야? 하고 물었지만 저는 아빠의 오랜 친구분이란다. 옛날에 내가 도와준 적이 있어서 은혜를 갚는 거란다 하고 얼버무렸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3일 후 저는 VIP 병실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이 병실의 하루 입원비가 100만 원이 넘는다는 걸 지영이는 모를 겁니다. 하지만 저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사위 최진우의 그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가망 없는 곳, 밑 빠진 독, 목숨값이 연봉보다 낫다는 그 말들이 제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5년 동안 참고 또 참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고 지영이가 과일 바구니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아빠, 기분이 좀 어때? 하고 물어보는 딸의 얼굴에는 걱정과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잡으며 지영아, 아빠는 괜찮아. 너무 걱정하지 마 하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딸아, 아빠가 이제 너를 지켜줄게. 네가 그 못된 남편 때문에 더 이상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줄게. 지영이가 나간 후 저는 침대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강 행장이 몰래 가져다 준 서류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대한은행 지분 증명서,
명동 일대 빌딩 소유권 증서, 그리고 수십 개의 통장 사본들이었습니다. 최진우, 네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그 대한은행이 누구 것인지 이제 보여줄 때가 됐구나. 네가 무시했던 그 장인어른이 바로 내 직장의 주인이라는 걸, 내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똑똑히 알려줘야겠어. 저는 서류 뭉치를 다시 서랍에 넣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복수는 천천히 그리고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걸 저는 평생의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사위가 그토록 숭배하는 돈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그가 무시했던 장인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뼈저리게 깨닫게 해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시간을 5년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그때 제 딸 지영이가 처음으로 최진우를 집에 데려왔던 날이었어요. 저는 그날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이촌동 제 작은 아파트 거실에서 저는 딸이 좋아한다는 남자를 처음 만났고, 최진우는 제 손을 악수하면서도 제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낡은 소파와 오래된 TV, 그리고 제가 입고 있던 작업복 차림을 훑어보며 노골적인 실망감을 드러냈죠. 지영이가 아빠, 진우 오빠는 대한은행에서 일하는데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야 하고 자랑스럽게 소개했을 때 최진우는 겨우 입꼬리를 올리며 장인어른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은행원이고 지영이는 제 회사 고객센터에서 만났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때 느꼈어요. 이 남자의 눈빛에서 저를 보는 시선이 사람을 대하는 게 아니라 물건을 평가하듯 차갑다는 걸 말입니다.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최진우는 제가 차려준 음식을 보며 입맛이 없다는 듯 젓가락질을 했습니다. 제가 정성껏 준비한 된장찌개와 제육볶음, 그리고 텃밭에서 직접 키운 상추쌈이었는데 최진우는 고작 몇 점 집어먹고는 젓가락을 내려놨습니다. 지영이가 아빠가 직접 텃밭에서 키운 채소로 만든 거야 하고 설명했을 때도 그저 아, 그러네요 라고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딸이 행복해 보여서, 그리고 이 남자를 좋아하는 것 같아서 그의 무례함을 참았습니다. 하지만 최진우는 식사가 끝나고 지영이와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며 나누는 대화가 제 귀에 들려왔을 때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너희 아버지 직업이 뭐라고 했지? 조경? 솔직히 장인어른 집 보니까 좀 실망인데. 나중에 우리 결혼하면 경제적으로 도움은 못 받을 것 같아. 최진우의 목소리가 베란다 너머로 새어나왔고 지영이는 미안해. 우리 아빠가 돈은 없지만 정말 좋은 분이야 하고 변명하듯 대답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그 대화를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해 추석, 저는 처음으로 최진우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송파구 잠실에 위치한 25평 아파트는 그리 크지는 않았지만 최진우네 가족이 얼마나 돈에 집착하는지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벽면에 걸린 명품 가방들과 거실 한가운데 놓인 비싼 가죽 소파가 눈에 들어왔고 TV는 최신형 대형 화면이었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해간 선물을 내밀었습니다. 제가 직접 농사지은 쌀 20kg과 참기름 5병, 그리고 말린 표고버섯 한 상자였죠. 그건 제가 1년 동안 정성껏 가꾼 것들이었고 저는 사돈 어른들이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최진우의 어머니는 제 선물을 받아들고는 코를 찡그리며 이게 뭐예요? 흙냄새가 나네 하고 말했습니다. 최진우는 옆에서 어머니, 시골에서 농사 지은 거래요. 그냥 경비 아저씨한테 갖다 드리면 되지 않겠어요? 하고 말했고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1년 동안 정성껏 키운 것들이 경비 아저씨한테나 주는 물건 취급을 받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선물을 현관 구석에 던져두듯 내려놓고는 며느리 지영에게 말했습니다. 지영아, 너희 아버지가 이렇게 가난하신 줄 몰랐네. 우리 진우가 나중에 너희 친정 뒷바라지까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노후 준비는 돼 있으신 거야? 지영이는 얼굴이 새빨개진 채 어머님, 저희 아빠는 연금도 있으시고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하고 대답했지만 시어머니는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연금? 조경이라는 사람이 무슨 연금이 있어. 솔직히 말해서 진우야, 네가 장가를 잘못 간 것 같아. 집안에서 도와줄 것도 없고 친정 재산도 없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딸 지영이를 위해 꾹 참았습니다. 지영이는 제 옆에 앉아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딸이 시댁에서 이렇게 무시당하는 걸 보는 게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명절 내내 저는 투명인간 취급을 받았습니다. 식사 자리에서도 최진우의 아버지는 저에게 말 한마디 걸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며느리 지영에게 트집을 잡았습니다. 지영아, 국이 왜 이렇게 짜? 너희 집에서는 원래 이렇게 음식을 해? 지영아, 설거지는 제대로 했어? 그릇에 기름기가 남아있잖아. 지영아, 반찬 가짓수가 왜 이렇게 적어? 시댁에 와서 이 정도밖에 준비 못해? 지영이는 죄송해요. 제가 다시 할게요 하며 부엌을 오가며 일했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최진우는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TV를 보면서 여보, 맥주 좀 가져와 하고 명령조로 말했고 지영이는 네 하고 달려가서 맥주를 따라 주었습니다. 제 딸이 식모처럼 부려지는 모습을 보면서도 저는 참아야 했습니다. 딸의 결혼 생활이 평탄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지영이는 아빠, 미안해. 내가 시댁에서 잘할게. 아빠 걱정하지 마 하고 말했지만 저는 딸의 그 말이 오히려 더 가슴 아팠습니다. 왜 네가 미안해야 하니? 네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아빠가 가난해서 네가 고생하는 거잖아 하고 말하자 지영이는 아니야 아빠. 아빠는 최고야. 나는 아빠가 자랑스러워하고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억지로 밝게 하려는 노력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혼자 소주를 마셨습니다. 한 병, 두 병을 비우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이 있어도 꺼내 쓰지 않고 가난한 척 버틴 내가 문제였구나. 내가 정체를 숨기지만 않았어도 딸이 이런 수모까지는 안 당했을 텐데 하는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결혼 후 최진우의 무시는 더욱 노골적이었습니다. 제가 딸이 보고 싶어서 전화를 걸면 최진우가 대신 받아 장인어른, 지금 지영이 바쁩니다. 용건만 간단히 말씀하세요 하고 퉁명스럽게 말하곤 했습니다. 저는 그냥 딸 목소리 좀 들으려고 전화했는데 하고 말하면 최진우는 아, 그러시면 나중에 지영이한테 전화하라고 할게요 하고는 일방적으로 끊어버렸습니다. 한 번은 제가 저녁 시간에 전화를 걸었을 때 최진우는 장인어른, 제가 지금 회사 사람들이랑 저녁 먹고 있는데 좀 곤란합니다. 나중에 연락드리죠 하고 말했지만 그 나중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고 딸에게 전화 한 통하는 것조차 눈치를 봐야 하는 제 처지가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명절도 아닌 평일에 딸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하는 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 싶었습니다. 1년이 지난 어느 날 저는 지영이를 만나러 갔습니다. 딸은 카페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전처럼 화사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옷차림도 수수해졌고 화장도 연하게 했으며 무엇보다 눈빛에서 생기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지영아, 요즘 괜찮니? 남편이 잘해주니? 하고 물었을 때
지영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응, 괜찮아. 아빠 걱정하지 마 하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지영이의 손등에는 설거지로 생긴 듯한 붉은 자국이 있었고 손톱은 예전처럼 관리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손주는 언제 가질 거니? 하고 물었을 때 지영이는 시어머니가 빨리 나으라고 계속 재촉하는데 진우 오빠는 아직 때가 아니래 하고 말했습니다. 그 말투에서 저는 딸이 시댁과 남편 사이에서 힘들어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2년 전 여름 저는 작은 사고를 당했습니다. 조경일을 하다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왼쪽 다리를 다쳤고 병원에서는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지영이는 부랴부랴 병원으로 달려왔고 저는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하고 말했지만 딸은 눈물을 글썽이며 아빠 병원비는 내가 낼게 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니다. 아빠가 보험 있으니까 괜찮다 하고 말했지만 지영이는 고집을 부리며 병원비 200만 원을 대신 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지영이에게 최진우가 전화를 걸어 화를 낸 모양이었습니다. 다음날 병문안을 온 지영이의 눈가가 부서 있었고 저는 무슨 일 있었냐고 물었지만 지영이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빠 하고 억지로 웃었습니다. 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최진우가 당신 마음대로 우리 돈 쓰지 마. 장인어른 병원비는 장인어른이 알아서 하셔야지. 왜 우리가 책임져야 해? 하고 따져 물었다고 합니다. 200만 원, 그 돈이 그렇게 아까웠던 걸까요? 제 딸이 효도하고 싶어서 낸 돈이 그렇게 아까웠던 걸까요? 그 후로도 최진우의 갑질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제 손주 돌잔치에도 저를 초대하지 않으려고 했고 지영이가 몰래 저를 불러서 겨우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돌잔치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하객들에게 우리 며느리 친정이 좀 형편이 어려워서요. 친정 식구들은 따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하고 말했고 저는 구석 자리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다른 하객들은 모두 메인홀에서 뷔페 음식을 먹고 있었는데 저만 옆 작은 방에서 도시락으로 식사를 했습니다. 최진우는 행사 내내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고 제가 손주를 안아보려고 하자 장인어른, 아기가 낯을 가려서요. 조금 있다가 안아보세요 하고 막았습니다. 저는 결국 그날 손주를 한 번도 안아보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눈물이 났습니다. 제 손주인데, 제 피를 나눈 손주인데 왜 제가 안아볼 수 없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작년 설날 최진우는 제게 전화를 걸어 장인어른, 올해는 저희 집에 안 오셔도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머니가 장인어른 오시는 거 부담스러워 하세요. 그냥 명절 용돈 보내드릴 테니까 편하게 집에 계세요 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전화를 받고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가 사위한테 쫓겨나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고 딸을 보고 싶은 제 마음은 안중에도 없는 최진우의 태도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알겠네. 그럼 그렇게 하지 뭐하고 대답했고 그날 저는 혼자 설을 세웠습니다. 명절 아침 혼자 떡국을 끓여 먹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제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명절날 딸 얼굴도 못 보고 혼자 밥을 먹어야 하나 싶었습니다. 지영이가 몰래 떡국을 가져다 주러 왔을 때 저는 괜찮다. 아빠는 혼자 있는 게 편하다 하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지영이는 아빠, 정말 미안해. 내가 남편을 잘 설득할게 하고 말했지만 저는 딸의 그 미안함이 오히려 더 가슴 아팠습니다. 왜 네가 미안해야 해? 잘못은 내 남편이 한 건데 말이야. 올해 초 제가 딸네 집 근처를 지나다가 우연히 최진우를 만났습니다.
최진우는 그리 비싸지 않은 국산 중형차에서 내리고 있었고 그의 옆에는 시어머니가 함께 있었습니다. 저는 반갑게 진우야, 어머님하고 인사를 했지만 최진우는 차가운 표정으로 장인어른, 여기는 왜 오셨어요? 하고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사돈, 요즘도 조경 일하세요? 나이가 이제 70이 넘으셨는데 몸 성하신 것도 신기하네요 하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저는 네, 아직 건강해서 일할 수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지만 시어머니는 쯧쯧 혀를 차며 그러게 젊었을 때 돈 좀 모아두지.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우리 진우 고생만 시키고 하고 말했습니다. 최진우는 옆에서 웃으며 어머니, 안으로 들어가세요. 장인어른도 바쁘실 테니까 하고 저를 내쫓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를 떠나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사위 집 앞에서 쫓겨나는 날이 올 줄은 몰랐다고 말입니다. 제가 가장 참기 힘들었던 건 따로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지영이를 만나러 갈 때마다 딸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지고 있다는 걸 느낄 때였습니다. 지영이는 제 앞에서 억지로 웃으며 아빠, 나 잘 살고 있어. 걱정하지 마 하고 말했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딸의 눈가에 그늘이 져 있고 손등에는 설거지로 생긴 상처들이 가득했으며 옷차림도 예전처럼 화사하지 않다는 걸 말입니다. 한 번은 제가 지영아, 힘들면 아빠한테 얘기해. 이혼하고 아빠랑 살아도 돼 하고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지영이는 고개를 흔들며 아빠 나 괜찮아. 진우 오빠도 바쁘고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 조금만 참으면 좋아질 거야 하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좋아질 거라고? 5년이 지나도록 좋아지지 않았는데 언제 좋아진다는 걸까요? 지난 3개월 동안은 더욱 심했습니다. 최진우는 승진 심사를 앞두고 있다는 이유로 지영이를 식모처럼 부렸고 시어머니는 수시로 며느리 집에 찾아가 이것저것 트집을 잡았습니다. 지영이는 제게 전화를 걸어 아빠, 나 요즘 좀 피곤해. 남편이 지점장 되려고 준비하느라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어 하고 말했지만 저는 딸의 목소리에서 지쳐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전 제가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을 때 최진우가 보인 그 냉혹한 모습은 5년간 쌓였던 모든 분노를 폭발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장인어른의 목숨값이 제 연봉보다 낫다는 그 말, 밑빠진 독이라는 그 말, 가망 없는 곳이라는 그 말들이 제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5년 동안 저는 사위의 무례함을 견뎌왔습니다. 시어머니의 독설도 참았고 딸이 눈물 흘리는 모습도 외면했습니다. 오직 딸의 행복을 위해서였죠. 하지만 이제는 알겠습니다. 제가 참는다고 해서 딸이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오히려 제 인내가 사위를 더욱 교만하게 만들었다는 걸 말입니다. 병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사위에게 제가 누구인지 똑똑히 보여주겠다고 말입니다. 최진우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대한은행의 진짜 주인이 바로 자신이 무시하던 장인어른이라는 걸 알았을 때 그의 얼굴이 어떻게 변할지 상상하니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복수는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수술 후 열흘이 지났고 저는 퇴원 허가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최소 한 달은 안정을 취하라고 당부했지만 저는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지영이는 아빠, 우리 집에 와서 좀 쉬다가 내가 챙겨줄게 하고 말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아빠는 집에 가서 쉬는 게 편하다 하고 말했고 딸을 집으로 돌려보낸 후 저는 택시를 타고 명동으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조금 답답하고 숨이 가빴지만 참을 만했습니다.
제가 가야 할 곳은 이촌동 집이 아니라 45년 전부터 제가 지켜온 비밀 금고였으니까요. 명동 한복판 오래된 빌딩 지하에 위치한 금고는 겉보기엔 평범해 보였지만 그 안에는 제 인생 전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금고 입구로 들어섰고 관리인은 박 사장님, 오랜만입니다 하며 깍듯이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복도 끝 VVIP 금고실로 천천히 걸어가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철컥 하는 소리와 함께 묵직한 철문이 열렸고 형광등 불빛이 켜지자 금고 안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서류 캐비닛과 금고, 그리고 테이블 위에 정리된 각종 문서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잠시 숨을 돌리고는 첫 번째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대한은행 주식 지분 증명서, 거기에는 박만석, 지분율 40%라고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최진우가 매일 출근하는 그 은행, 그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그 직장의 최대 주주가 바로 자신이 무시하던 장인어른이라는 걸 알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다음 서류철에는 명동 일대 상업용 빌딩 5채의 소유권 증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각 빌딩의 시가가 최소 100억 원은 넘으니까 부동산만 따져도 300억 원 이상이었습니다. 강남구 논현동 땅 300평, 서초구 잠원동 상가 건물, 용산구 이촌동 아파트까지 합치면 제 자산은 500억 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저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27살 아무것도 없이 명동 뒷골목에서 사채업을 시작했던 그때가 생각났습니다. 저는 남들과 달랐습니다. 빌려간 사람을 괴롭히지 않았고 그들이 갚을 능력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줬습니다. 그렇게 쌓인 신뢰가 결국 제 자산이 되었고 30대 중반이 되자 명동 일대에서 제 이름만 대면 모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40대 초반 IMF 외환위기가 터졌을 때 대한은행이 부도 직전까지 몰렸고 정부에서도 손을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때 제가 개인 자산 500억 원을 투입해 대한은행을 살렸고 그 대가로 지분 40%를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대한은행의 실질적인 주인이 되었지만 딸에게는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금고 안작은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현금 다발이 가득 쌓여 있었고 대충 세어봐도 100억 원은 될 것 같았습니다. 이 돈이면 수술비 3천 정도는 껌값인데 그깟 돈 때문에 내 딸이 무릎을 꿇다니. 그렇게 잠깐 후회스러운 생각을 한 뒤에 저는 그중 몇 다발을 꺼내 가방에 넣고 휴대폰을 꺼내 강민철 행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철이 지금 시간 있나? 강 행장은 즉시 네 사장님. 언제든지 시간 내겠습니다 하고 대답했고 저는 명동 금고야. 30분 안에 올 수 있겠나? 하고 말했습니다. 30분 후 강민철 행장이 금고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제 앞에 서자마자 깊게 고개를 숙였고 저는 앉으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강 행장은 의자에 앉으며 사장님, 건강은 괜찮으십니까? 수술 후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하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괜찮네. 나 이제 70이 넘었는데 이 정도는 문제없어 하고 대답하며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철이 우리 은행 강남지점 부지점장 최진우라는 친구 아나? 강 행장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최진우요?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친구가 내 사위야. 강 행장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있었던 일을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최진우가 수술비 3천만 원을 아까워하며 가망 없는 곳에 돈 쓸 수 없다고 했던 것, 장인의 목숨값이 자기 연봉보다 낫다고 했던 것,
그리고 딸을 무릎 꿇게 만들었던 것까지 모두 말했습니다. 강 행장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고 그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게 사람이 할 말입니까? 제가 당장 그 친구를 징계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우선 그 친구에 대해 자세히 조사부터 해줘. 강 행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사실 사장님, 안 그래도 최진우에 대한 내부 감사가 진행 중입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눈썹을 치켜 올리며 내부 감사? 무슨 일인가? 강 행장은 서류 가방에서 파일 하나를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이게 지난 3개월간 조사한 내용입니다. 최진우는 고객 예금을 무단으로 유용했고 승진을 위해 상부에 뇌물을 전달한 정황도 있습니다. 또한 부하 직원들에게 갑질을 일삼아 내부 고발이 여러 건 들어와 있습니다. 저는 파일을 펼쳐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최진우가 고객 김모 씨의 예금 5천만 원을 무단으로 빼돌려 주식 투자에 사용한 것, 2천만 원의 손실이 발생했지만 이를 은폐한 것, 그리고 본부 임원진에게 명품 시계와 골프 회원권을 뇌물로 전달한 것까지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파일을 덮으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겉으로는 엘리트 은행원 행세를 하면서 뒤로는 이런 짓을 하고 있었구나. 강 행장은 저희도 증거를 확보하는 중입니다. 조만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었는데 사장님 사위인 줄 알았으면 미리 보고를 드렸을 텐데 죄송합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니야, 오히려 잘 됐어. 잔이가 객관적으로 조사해 준 덕분에 제가 사적인 감정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할 수 있게 됐으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강 행장은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고 물었고 저는 차가운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일단 더 조사해. 최진우의 비리를 완벽하게 증거로 남겨놔. 그리고 내가 신호를 보낼 때까지 기다려. 때가 되면 내가 직접 그 친구 앞에 나설 거야. 강 행장은 알겠습니다, 사장님. 그런데 따님께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지영이는 아직 몰라. 그 애가 알면 마음 아파할 테니까. 일단 최진우를 완전히 처리한 다음에 딸한테 모든 걸 밝힐 생각이야 하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금고에서 서류 몇 장을 더 꺼냈습니다. 대한은행 대주주 명부였습니다. 거기에는 제 이름 박만석이 가장 위에 적혀 있었고 지분율 40%라는 숫자가 선명했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강 행장에게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민철이, 이걸 최진우가 알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자기가 매일 출근하는 은행의 주인이 자기가 무시하던 장인어른이라는 걸 알면 말이야. 강 행장은 피식 웃으며 아마 기절초풍할 겁니다. 제가 그 장면을 꼭 보고 싶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다시 금고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곧 보게 될 거야. 내가 최진우 앞에 나타나서 그 친구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테니까. 강 행장은 사장님, 제가 옆에서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하고 말했고 저는 고맙네, 민철이. 잔이가 있어서 내가 든든해하고 대답했습니다. 강 행장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그럼 최진우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장님께서는 건강관리 잘하시고 제발 무리하지 마십시오 하고 당부했습니다. 혼자 남은 저는 금고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45년간 쌓아온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무엇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저는 딸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일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숨긴 이 재산이 오히려 딸을 불행하게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금고 문을 닫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명동거리는 여전히 사람들로 붐볐고 저는 그 사이를 천천히 걸어가며 생각했습니다. 가슴이 조금 답답했지만
이 정도 통증쯤은 참을 수 있었습니다. 최진우가 제 앞에서 무릎을 꿇는 그날, 딸이 시원하게 이혼하고 자유로워지는 그날을 위해 저는 철저하게 준비할 것입니다. 제 가슴 속에는 45년간 쌓아온 명동의 차가운 칼날이 나를 세우고 있었고, 그 칼날은 이제 최진우의 목을 향해 겨누어져 있었습니다. 복수는 천천히 그리고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이었습니다. 수술 후 2주가 지났습니다. 그 사이 최진우는 단 한 번도 저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지영이가 제게 전화를 걸어 아빠, 수술 후에 몸은 좀 어떠세요? 라고 물어올 때마다 저는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하고 대답했지만 딸의 목소리에서 피곤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강민철 행장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장님, 준비가 다 됐습니다. 최진우의 비리 증거를 완벽하게 확보했습니다 하는 강 행장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 친구 승진 심사는 언제라고 했나? 강 행장은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최진우는 지금 지점장 승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그날로 하지. 그 친구가 가장 기대에 부풀어 있을 때 떨어뜨려야 제맛 아니겠나? 금요일 오후 1시 30분 강 행장이 최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 부지점장, 지금 당장 본점으로 와. VVIP 룸으로 오라고. 오늘 은행의 실소유주이신 대주주님이 오신다. 우리 은행 지분 40%를 가지고 계신 분이 직접 간부들을 만나보고 싶다고 하셔서 말이야. 자네도 승진 후보니까 당연히 참석해야지. 최진우의 목소리가 갑자기 밝아졌습니다. 아, 네. 행장님, 제가 바로 가겠습니다. 영광입니다. 오후 2시 최진우는 대한은행 본점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당당하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가 VVIP 룸 앞에 섰습니다. 문 앞에는 강민철 행장이 서 있었습니다. 강 행장은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왔나, 최 부지점장. 들어가기 전에 명심해. 안에 계신 분은 우리 은행의 실소유주이시고 이 은행을 살리신 분이야. 함부로 말하면 안 되고 90도로 인사하고 질문하시면 정확하게 대답해. 알았나? 최진우는 네, 행장님. 걱정 마십시오. 하고 대답했습니다. VVIP 룸 안으로 들어선 최진우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건 창가에 등을 돌리고 앉아있는 한 노인의 뒷모습이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계신 그분은 환자복을 입고 계셨습니다. 최진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은행 강남지점 부지점장 최진우입니다. 영광입니다. 그리고는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노인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가만히 앉아 계실 뿐이었습니다. 최진우는 고개를 숙인 채로 기다렸습니다. 10초, 20초, 30초가 지나도 아무 말씀이 없었고 등에서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 노인이 천천히 휠체어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휠체어 바퀴가 카펫 위를 구르는 소리가 정적을 깼고 최진우는 고개를 들어 그분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최진우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그곳에는 2주 전 병원에서 자신이 가망 없는 곳이라고, 밑빠진 독이라고, 목숨값이 자기 연봉보다 낮다고 모욕했던 그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장인어른 박만석이었습니다. 최진우는 입이 떡 벌어진 채로 장인어른? 여기가 어디라고? 왜? 어떻게? 하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휠체어에 앉은 채로 사위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최진우 놀랐나? 장인어른이 왜 여기 있냐고? 궁금하지? 최진우는 뒷걸음질을 치며 이게 무슨? 여기는 관계자 외 출입 금지 구역입니다. 어떻게 들어오신 겁니까? 하고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피식 웃으며 관계자 외 출입 금지라. 그럼 나는 관계자가 아닌가? 하고 되물었습니다. 최진우는 여전히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끌어내려고 휠체어 손잡이를 잡으려는 순간 강민철 행장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강 행장은 최진우의 손목을 강하게 붙잡으며 소리쳤습니다. 이놈, 어디 감히 사장님 몸에 손을 대려고 해. 강 행장의 손이 최진우의 뺨을 강하게 후려갈겼습니다. 찰싹찰싹 하는 소리가 룸 안에 울려 퍼졌고 최진우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뺨이 빨갛게 부어올랐고 최진우는 뺨을 감싸쥐며 행장님? 왜?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고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강 행장은 최진우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지금 내 앞에 계신 분이 누구신 줄 알고 그래? 이분이 바로 우리 대한은행 지분 40%를 가지고 계신 최대 주주이시고 실질적인 오너이신 박만석 사장님이시다. 네가 모시고 나가겠다고? 네가 감히? 최진우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강 행장을 쳐다보고 다시 저를 쳐다봤습니다. 뭐라고요? 장인어른이 대주주? 말도 안 돼요. 최진우는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고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최진우, 내가 가난한 조경 일꾼이라고 생각했지? 밑 빠진 독이라고 했지? 목숨값이 내 연봉보다 낮다고 했지? 가망 없는 곳이라고 했지? 내 말 하나하나가 다 기억나는구나.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2주 전 병원에서 녹음해뒀던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최진우의 목소리가 룸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장인어른 같은 가망 없는데 돈을 써야 해? 장인어른 목숨값이 제 연봉보다 낮은 것 같은데요. 당신 아버지는 밑 빠진 독이야.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최진우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니. 그건 제가 그때 정신이 없어서 하고 변명하려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정신이 없어서? 아니야. 넌 정신이 또렷할 때 한 말이지. 내 본심을 드러낸 거야. 저는 휠체어를 천천히 최진우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최진우는 뒷걸음질을 치며 장인어른이. 아니 사장님.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용서? 네가 지금 용서를 구하고 있나? 2주 전에 내 딸을 무릎 꿇게 만들었을 때는 용서 같은 거 생각도 안 했잖아. 3천만 원이 아까워서 장인을 죽게 내버려 두려고 했잖아. 그런 네가 지금 용서를 구한다고? 최진우는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장인어른 정말 죄송합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최진우, 내 문제는 나한테 한 게 아니야. 너는 고객 돈을 횡령했고 상부에 뇌물을 바쳤고 부하 직원들을 갑질로 괴롭혔어. 그리고 은행 편법 대출 2억 원도 있지. 그게 다 증거로 남아있어. 강 행장, 자료 좀 보여주게. 강 행장은 두꺼운 파일을 꺼내 최진우 앞에 던졌습니다. 파일이 바닥에 떨어지며 서류들이 흩어졌고 거기에는 최진우의 비리 증거들이 낱낱이 적혀 있었습니다. 최진우가 고객 김모 씨의 예금 5천만 원을 무단으로 빼돌려 주식 투자에 사용한 것, 2천만 원의 손실이 발생했지만 이를 은폐한 것,
본부 임원진에게 명품 시계와 골프 회원권을 뇌물로 전달한 것, 그리고 사내 대출 2억 원을 받아 아직 갚지 않은 것까지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최진우는 서류를 보며 온몸을 떨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최진우는 말을 잇지 못했고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최진우, 이제 시작이야. 네가 그토록 무시하던 장인이 내 인생을 어떻게 끝장내는지 똑똑히 지켜봐. 네가 쌓아온 커리어, 네가 자랑하던 명예, 네가 그토록 사랑하던 돈, 모든 걸 다 빼앗아 줄 테니까. 그게 내 딸을 괴롭히고 장인을 모욕한 대가야. 강 행장은 옆에서 최진우, 넌 오늘부로 대기 발령이야. 그리고 조만간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거고 검찰 고발도 들어갈 거야. 각오하라고 하고 차갑게 선언했습니다. 최진우는 그 자리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발이요. 장인어른. 하고 울먹이며 애원했지만 저는 더 이상 그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휠체어를 돌려 창가로 향했고 강 행장에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 끌어내. 내 눈앞에서 치워버려. 강 행장은 네, 사장님하고 대답하고는 경호원 2명을 불렀습니다. 경호원들이 최진우의 팔을 잡아 끌고 나갔고 문이 닫히고 룸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내 인생이 무너지는 걸 내가 직접 지켜볼 거야. 그게 내 딸에게 준 고통의 대가다. 다음 날 아침 7시 대한은행 강남지점 직원들이 하나둘씩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죠. 하지만 컴퓨터를 켜는 순간 모든 직원들의 화면에 팝업창이 떴습니다. 거기에는 최진우 부지점장의 비리 내역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고객 예금 5천만 원 무단 유용, 주식 투자 실패로 인한 2천만 원 손실 은폐, 승진 청탁에 사용한 뇌물 공여, 편법 대출 2억 원 미상환, 부하 직원 갑질 및 폭언 등 그동안 최진우가 저질렀던 모든 비리가 낱낱이 공개되었습니다. 직원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이게 진짜야? 최 부지점장이 이런 짓을 했다고? 믿기지 않아. 아니야, 나는 진작 알았어. 그 사람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 같은 시각 대한은행 본점 로비 대형 스크린에도 똑같은 내용이 송출되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은행을 찾은 고객들이 스크린을 보며 경악했고 한 고객은 저 사람이 우리 돈 관리하던 사람이라고? 세상에 이런 은행을 어떻게 믿어하며 분노했습니다. 은행 측에서는 급히 스크린을 끄려고 했지만 이미 수십 명의 고객들이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고 영상을 찍어 SNS에 올리고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최진우의 이름은 인터넷에 퍼져나갔고 부패한 은행원, 횡령 은행원이라는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9시 최진우는 아무것도 모른 채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그는 어젯밤 VVIP 룸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그래도 출근은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모르잖아요. 장인어른께서 마음을 바꾸실지도 모른다고 제가 더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이면 용서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하지만 은행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최진우는 얼어붙었습니다. 로비에는 수십 명의 직원들과 고객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들의 눈빛은 차갑고 적대적이었습니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저기 온다. 횡령범 온다. 그 순간 야유가 쏟아졌습니다. 우리 돈 돌려내. 파렴치한. 은행원 자격도 없어. 최진우는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엘리베이터로 향하려 했지만 한 고객이 그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50대로 보이는 남성 고객이었는데 그는
최진우의 멱살을 잡으며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내 예금 관리하던 사람 맞지? 내가 평생 모은 돈을 당신한테 맡겼는데 당신이 그걸 주식 투자에 썼다고? 최진우는 아닙니다. 오해십니다 하고 변명하려 했지만 그 고객은 경비원들에게 이 사람 당장 경찰에 신고해요 하고 소리쳤습니다. 경비원들이 달려와 최진우와 고객을 떼어놓았고 최진우는 가까스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자기 사무실로 올라갔습니다. 사무실로 들어서는 순간 최진우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날달걀이 깨져 있었고 의자에는 쓰레기가 버려져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고 오히려 고개를 돌리거나 자리에서 일어나 다른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최진우가 평소 친하게 지내던 김대리가 지나가기에 김대리, 이게 무슨 일이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는 거야? 하고 물었지만 김대리는 차가운 눈빛으로 최 부지점장님, 아니 최진우 씨, 당신이 뭘 잘못했는지 정말 모르세요? 우리 다 알아요. 당신이 얼마나 더러운 짓 했는지. 저한테 말 걸지 마세요 하고 말하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바로 그때 사무실 문이 벌컥 열리며 감사실 직원 5명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최진우의 사무실을 둘러보더니 최진우 부지점장, 당신을 업무상 횡령, 배임, 그리고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발합니다. 지금부터 압수수색을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통보했습니다. 최진우는 잠깐만요. 이건 오해입니다. 제가 설명할 기회를 주세요. 하고 외쳤지만 감사실 직원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최진우의 책상 서랍을 열고 컴퓨터를 압수하고 문서처를 가져갔습니다. 최진우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전 11시 강민철 행장이 직접 강남지점에 내려왔습니다. 그는 지점장실에 최진우를 불러 차갑게 말했습니다. 최진우, 자네는 오늘부로 해고야. 징계위원회도 열지 않을 거야. 자네가 저지른 비리가 너무나 명백하고 증거도 충분하니까. 그리고 은행에 끼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들어갈 거고 형사 고발도 이미 접수했어. 사내 대출 2억 원도 즉시 상환해야 해. 각오해. 최진우는 무릎을 꿇으며 행장님 제발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고 애원했지만 강 행장은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기회? 자네가 장인어른한테 기회를 줬나? 자네 장인어른이 죽어가실 때 3천만 원이 아까워서 외면했잖아. 그런 자네한테 무슨 기회를 줘야 하나? 그리고 경호원 2명을 불러 이 사람 끌어내 하고 지시했습니다. 최진우는 경호원들에게 끌려 은행 밖으로 나왔습니다. 로비에 있던 고객들과 직원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잘됐다. 꼴 좋다. 저런 인간이 은행원이라니. 최진우는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은행 밖으로 나오는 순간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어느새 기자들이 몰려와 있었고 그들은 최진우를 향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최진우 씨, 고객 돈을 횡령한 게 사실입니까? 승진을 위해 뇌물을 바쳤다는데 사실입니까? 장인어른을 모욕했다는데 할 말 있습니까? 최진우는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빠르게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오후 모든 언론에서 최진우의 사건을 대서특필했습니다. 패륜은행원의 두 얼굴, 엘리트 가면 뒤 숨겨진 추악한 민낯, 장인 수술비 아껴 고객 돈 횡령한 은행원이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졌고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최진우의 신상이 털리기 시작했습니다. 최진우가 다니던 학교, 살고 있는 동네, 심지어 아내와 아이들의 정보까지 인터넷에 퍼져나갔습니다. 댓글창은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이런 인간이 은행원이었다니 믿기지 않네요. 장인어른한테 저렇게 했으면 고객들한테는 얼마나 더 심했을까요? 저런 사람은 감옥에 가야 합니다. 최진우는 완전히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최진우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 지영이는 거실 소파에 앉아 울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전화기를 들고 누군가와 통화하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뭐, 우리 아들이 해고됐다고? 말도 안 돼. 당장 변호사를 선임해야 해. 최진우는 지쳐서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변호사는 소용없어요. 이미 다 끝났어요 하고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뭐가 끝났어? 포기하면 안 돼. 당장 일어나서 뭐라도 해봐. 하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최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미 대형 로펌 5곳에 전화했어요. 근데 다들 제 사건은 못 맡겠다고 했어요. 장인어른의 영향력이 너무 크대요. 해고당한 지 일주일 후 더 큰 재앙이 최진우를 덮쳤습니다.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통보서가 날아온 겁니다. 최진우가 그동안 신고하지 않은 소득이 있다는 첩보를 받았으니 조사에 응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며칠 후 세무조사관들이 집에 찾아왔고 그들은 최진우가 신고하지 않은 소득이 3억 원이 넘는다는 걸 밝혀냈습니다. 최진우는 추징금 1억 5천만 원을 내야 했고 만약 내지 못하면 재산이 압류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최진우는 머리를 감싸쥐고 주저앉았습니다. 1억 5천만 원? 저한테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저는 이미 은행에서 잘렸고 예금도 다 동결됐는데 어떻게 그 돈을 내라는 거예요? 세무조사관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건 저희가 알 바 아닙니다. 기한 내에 내지 못하면 재산 압류 절차에 들어갑니다. 그날 밤 최진우는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소주 1병, 2병을 비우면서 생각했습니다. 2주 전만 해도 저는 승진을 앞둔 촉망받는 은행원이었습니다. 연봉 1억 2천만 원을 받으며 잘 나가는 직장인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무직자에 빚쟁이에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당한 인간 말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모든 게 단 2주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최진우는 소주잔을 들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그렇게 큰 잘못을 했나?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저질렀던 모든 악행들이 지금 자신에게 돌아오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멀리서 저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강민철 행장은 매일 저에게 보고를 해왔습니다. 사장님, 최진우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직장에서 쫓겨났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했고 변호사도 구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좋아.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야. 이제 2차 복수를 준비해. 그 친구가 가진 마지막 남은 것들까지 모두 빼앗아 버릴 거야. 제 얼굴에는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최진우, 네가 내 딸에게 준 고통을 이제 네가 똑같이 느껴봐야 할 차례야. 그날 밤 저는 딸 지영이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이제 진실을 말해줄 때가 됐습니다. 지영이는 제 집 거실 소파에 앉았고 저는 그녀 맞은편에 앉아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영아, 아빠가 너한테 숨겨왔던 게 있어. 사실 아빠는 가난한 조경 일꾼이 아니야. 지영이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아빠, 무슨 말씀이세요?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지난 45년간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제가 명동에서 사채업을 시작했던 것, IMF 때 대한은행을 살렸던 것, 지분 40%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최진우가 다니던 그 은행의 실소유주가 바로 저라는 것을 말입니다. 지영이는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빠, 그럼
그럼 진우 오빠가 다니던 은행이. 지영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리고 너희가 살던 집도 사실은 전세였고 그 집주인도 아빠야. 아빠가 전세금을 대신 내줬던 거야. 명동 일대 빌딩 5채, 강남 땅, 현금만 300억 원이 넘어. 다 아빠 거야. 지영이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저는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너를 지키기 위해서였어. 네가 돈 때문에 고생하는 걸 보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숨겼던 거야.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최진우가 아빠한테 한 짓들, 너한테 한 짓들을 생각하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지영이는 한참을 울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빠,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저는 딸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너는 자유롭게 살면 돼. 최진우한테서 벗어나. 아빠가 다 준비해놨어. 이혼 변호사도 선임했고 앞으로 네가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도록 자금도 준비했어. 네가 꿈꾸던 꽃집 카페도 열 수 있어. 지영이는 눈물을 닦으며 고마워요, 아빠. 정말 고마워요 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딸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지영아, 앞으로는 아빠가 너를 지켜줄 거야. 그 못된 사위가 너한테 한 것들 아빠가 다 갚아줄 거야. 직장에서 쫓겨난 지 나흘째 되는 날, 최진우는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온종일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다녔지만 모두에게 거절당했습니다. 박만석이라는 이름만 들으면 변호사들은 고개를 저었고 어떤 변호사는 대놓고 말했습니다. 최 씨, 저희가 아무리 돈이 필요해도 대한은행 대주주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순 없습니다. 그건 저희 로펌의 자살 행위예요. 최진우는 지쳐서 집 앞 골목에 들어섰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집 앞에 험상궂은 남자들이 서너 명 서 있었고 용역업체 트럭이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최진우가 집 앞에 가까워지자 더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집 안에 있던 짐들이 마구잡이로 밖으로 내던져지고 있었습니다. 옷가지, 식기, 책, 심지어 아이들 장난감까지 모두 박스에 담겨 인도에 쌓여 있었습니다. 최진우는 다급히 달려가며 소리쳤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그때 집안에서 박만석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저는 더 이상 휠체어를 타지 않았습니다. 수술 후 회복이 잘 되어서 이제는 지팡이만 짚고 걸을 수 있었거든요. 저는 최진우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 집 전세 계약이었어. 집주인이 바로 나야. 전세금은 내가 보증금으로 넣어줬고 월세도 내가 대신 내줬어.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났으니 당장 나가. 최진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장인어른,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 집은 제가 은행 대출받아서. 저는 주머니에서 전세 계약서를 꺼내 최진우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잘 봐. 이 집 주인이 누구야? 박만석이라고 적혀 있잖아. 너는 전세로 살고 있었던 거야. 전세 보증금 3억 원도 내가 낸 거고. 네가 은행에서 대출받았다고? 그건 생활비 대출이었어. 넌 그것도 몰랐어? 최진우는 계약서를 들여다보며 온몸을 떨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저는 최진우를 밀쳐내며 말했습니다. 어떻게든 뭐가 어떻게야. 이게 현실이야. 지금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안 나가면 경찰 부를 거야. 바로 그때 최진우의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문자 알림이 연달아 들어왔습니다. 최진우가 휴대폰을 확인하는 순간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모든 은행 계좌가 동결되었다는 문자였습니다. 우리은행 계좌 동결, 국민은행 계좌 동결, 신한은행 계좌 동결,
모든 신용카드 사용 정지. 그리고 마지막 문자는 대한은행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고객님의 편법 대출금 2억 원을 즉시 일시 상환하시기 바랍니다. 상환하지 않을 시 법적 조치가 취해집니다. 최진우는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2억 원? 일시 상환? 저한테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저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네가 알아서 해. 나는 상관없어. 바로 그때 집안에서 시어머니가 나왔습니다. 최진우의 어머니는 화가 잔뜩 난 표정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사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우리 아들 다 망하게 생겼잖아요. 당장 이 사람들 돌려보내요. 저는 시어머니를 차갑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돈? 당신이 나를 사돈이라고 부를 자격이 있나? 당신은 5년 동안 내 딸을 괴롭혔어. 명절 때마다 면박을 주고 친정아버지가 가난하다고 모욕했지. 그런 당신이 지금 나한테 무슨 도움을 바라는 거야? 시어머니는 얼굴이 빨개지며 소리쳤습니다. 그래도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우리 아들이 잘못했으면 혼내면 되지.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시어머니에게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최진우가 병원에서 했던 말들이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당신 아들이 한 말 좀 들어봐요. 장인어른 목숨값이 제 연봉보다 낫다고 했어요. 밑 빠진 독이라고 했어요. 가망 없는 곳에 돈 쓸 수 없다고 했어요. 이게 사람이 할 말이에요? 자기 장인이 죽어가는데 3천만 원이 아까워서 외면한 게 당신 아들이에요.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건 우리 아들이 일시적으로 정신이 없어서. 저는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변명하지 마세요. 이미 늦었어요. 당신 아들은 내 딸을 5년 동안 괴롭혔고 나를 모욕했어요. 그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저는 경호원들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경호원 2명이 다가와 시어머니의 팔을 잡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소리쳤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손 놔요. 사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경호원들은 시어머니를 끌고 골목 밖으로 나갔습니다. 최진우는 어머니 하고 소리치며 따라가려 했지만 용역 직원들이 그의 앞을 막았습니다. 여기서 더 난동 부리시면 경찰 부릅니다. 조용히 짐 싸서 나가세요. 최진우와 시어머니는 골목 한복판에서 비참한 꼴이 되어 서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택시 한 대가 멈춰 섰고 거기서 지영이가 내렸습니다. 지영이는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아빠하고 불렀습니다. 저는 딸을 조용히 안아주었습니다. 지영이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이혼 소송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최진우는 지영이를 보자마자 달려와 그녀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지영아, 여보, 나 좀 도와줘. 이거 다 오해야. 내가 잘못했어. 제발 나 좀 살려줘. 하지만 지영이는 차갑게 그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최진우, 며칠 전에 아빠가 나한테 모든 걸 말씀해 주셨어. 아빠가 대한은행 대주주라는 것, 우리가 살던 집이 아빠 집이라는 것, 그리고 당신이 아빠한테 한 짓들 전부 다. 나 그동안 당신이 아빠를 무시하는 걸 보면서도 참았어. 당신 사랑한다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병원에서 아빠가 죽어가실 때 당신이 한 말들을 듣고 나서 나는 결심했어. 당신이랑 더 이상 못 살겠다고. 여기 이혼 소송 서류야. 그리고 위자료 청구 소송도 준비했어. 아빠가 변호사 다 선임해 주셨어. 최진우는 무릎을 꿇으며 지영이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지영아, 안 돼. 이혼만은 안 돼. 우리 애들은 어떡하고. 나 정말 잘못했어. 다시 시작하자. 하지만 지영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이 우리 아빠한테 한 짓을 나는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우리 아빠가 죽어가실 때 당신은 돈이 아깝다고 했잖아. 목숨값이 연봉보다 낫다고 했잖아. 그런 사람이랑 어떻게 같이 살아? 그리고 5년 동안 당신과 시어머니한테 받은 모욕도 다 기억해. 이제는 끝이야. 아빠가 사실은 엄청난 부자라는 걸 알았을 때 나는 그동안 내가 얼마나 바보같이 살았는지 깨달았어. 당신 때문에 아빠한테 죄인처럼 살았던 그 시간들이 너무 억울해. 이제 나는 당당하게 살 거야. 지영이는 이혼 서류를 최진우의 가슴에 던지고 돌아섰습니다. 저는 딸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최진우를 내려다봤습니다. 최진우, 들어봐. 넌 이제 아무것도 없어. 직장도 없고 집도 없고 돈도 없고 가족도 없어. 네가 그토록 자랑하던 모든 게 사라졌어. 이게 바로 내 딸을 괴롭히고 장인을 모욕한 대가야. 최진우는 바닥에 엎드려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용서? 내가 왜 너를 용서해야 해? 넌 내가 죽어가는데 3천만 원이 아깝다고 했잖아. 그런 네가 지금 나한테 용서를 구한다고? 웃기지 마. 저는 딸과 함께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가 출발하기 전 저는 창문을 내리고 마지막으로 최진우에게 말했습니다. 최진우, 앞으로 내 인생은 지옥이 될 거야. 그게 폐륜을 저지른 대가야. 차가 떠나고 최진우는 길바닥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집에서 쫓겨나고 돈도 없고 아내도 떠나고 그는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최진우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를 쳐다봤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책 하며 혀를 차고 지나갔고 어떤 사람은 저 사람 뉴스에 나왔던 그 은행원 아니야? 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최진우는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어 길바닥에 나앉았고 그의 인생은 단 3주 만에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그 모습을 뒤돌아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거의 끝났어. 하지만 마지막 한 가지가 남아있어. 최진우가 완전히 바닥까지 떨어지는 걸 확인해야 해. 그가 진정으로 후회하고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느끼게 해야 해. 그때가 되면 진짜 복수가 완성되는 거야. 저는 딸 지영이의 손을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지영아, 이제 거의 다 끝났어. 조금만 더 참아. 아빠가 다 해결해 줄게. 지영이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아빠. 정말 고마워요. 집에서 쫓겨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한 달 동안 최진우는 고시원에서 생활했고 은행 계좌는 여전히 동결되어 있었으며 변호사도 구하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최진우를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했고 첫 공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최진우는 국선 변호인과 함께 법정에 섰지만 증거가 너무나 명백했기에 변호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검사는 징역 3년을 구형했고 최진우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니 선처를 부탁한다고 말했지만 판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판사는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은 은행원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고객의 재산을 횡령했고 승진을 위해 뇌물을 바쳤으며 부하 직원들을 괴롭혔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장인어른이 위독한 상황에서도 수술비 지급을 거부하며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는 점은 인간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에게 끼친 손해가 크며 진정한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에 피고인 최진우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합니다. 법정이 조용해졌고 최진우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판사님, 제발. 하지만 판사는 이미 자리를 떠나고 있었습니다. 이혼 소송 판결도 나왔습니다.
지영이 측 변호사는 최진우가 장인을 모욕했던 녹음 파일과 그가 저질렀던 범죄 증거들을 법정에 제출했습니다. 판사는 최진우에게 위자료 3억 원과 양육비 월 20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최진우는 판사님, 저한테는 그런 돈이 없습니다. 제발 선처를 하고 애원했지만 판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피고의 경제 사정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판결문대로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최진우는 법정 복도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3억 원? 월 200만 원? 저한테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지금 고시원비도 못 내서 쫓겨날 판인데. 1심 판결이 나왔고 최진우는 억울하다며 항소를 했지만 결국 시간이 흐르고 대법원에서도 유죄가 확정되어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법정 밖에는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그들은 최진우가 수갑을 찬 채로 호송차에 태워지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최진우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호송차 안에서 최진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나는 승진을 앞둔 은행원이었는데 지금은 죄수가 되어 교도소로 가고 있어. 이 모든 게 꿈만 같아. 내가 뭘 잘못했지?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저질렀던 모든 악행들이 결국 자신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는 걸 말입니다. 교도소에 도착한 최진우는 수감자 번호를 받았습니다. 수감자 2847번 최진우. 그는 죄수복으로 갈아입었고 철창 안에서 그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지난 2달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병원에서 장인어른을 모욕했던 그 말들, VVIP룸에서 장인어른이 대주주라는 걸 알았을 때의 충격, 은행에서 쫓겨났을 때의 굴욕, 집에서 쫓겨났을 때의 절망, 그리고 아내가 이혼 서류를 던졌을 때의 고통. 모든 것이 너무나 빠르게 진행되었고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최진우는 차가운 교도소 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왜 장인어른한테 그런 말을 했을까? 3천만 원이 그렇게 아까웠을까? 만약 그때 내가 수술비를 냈더라면, 만약 내가 장인어른을 존중했더라면 지금 이런 꼴이 안 됐을 텐데. 하지만 이미 모든 게 끝났습니다.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최진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는 자신의 미래를 상상했습니다. 2년 후 출소하면 저는 40대 중반이 될 거예요. 전과자 신분으로 취직도 못하고 아내도 없고 아이들도 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완전히 인생이 끝난 거죠. 그 시각 저는 명동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최진우의 판결문이 놓여 있었고 저는 그것을 읽으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징역 2년, 위자료 3억 원, 사회적 매장, 가족 붕괴. 최진우가 받아야 할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강민철 행장이 사무실로 들어와 사장님, 최진우가 오늘 수감되었습니다.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하고 보고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수고했네, 민철이. 자네 덕분에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됐어. 강 행장은 아닙니다, 사장님.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은 달빛에 반짝이고 있었고 저는 평화로운 마음으로 딸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72년을 살아오며 가장 통쾌하고 만족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최진우가 2년 동안 교도소에서 자신의 죄를 뼈저리게 후회하는 동안 저와 제 딸은 행복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출소한 후에도 그의 인생은 결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정의였습니다. 최진우가 수감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교도소 안에서 최진우는 모범수로 생활했고 형기를 단축받아 출소 날짜가 앞당겨졌습니다. 출소 전날 밤 최진우는 차가운 바닥에 앉아 지난 1년을 돌이켜봤습니다. 교도소에서 보낸 1년은 지옥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기상해서 단순 노동을 반복하고 좁은 바닥에서 잠을 자고 형편없는 식사를 하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가장 힘들었던 건 외로움이었습니다. 아내는 한 번도 면회를 오지 않았고 어머니도 석 달 전을 마지막으로 오지 않았으며 아이들은 당연히 올 수 없었습니다. 최진우는 완전히 버려진 사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진우는 출소 수속을 밟았습니다. 교도관이 그에게 출소 서류와 함께 5만 원짜리 지폐 몇 장을 건넸습니다. 이게 출소 지원금입니다. 앞으로 잘 사세요 하고 교도관은 무뚝뚝하게 말했습니다. 최진우는 교도소 정문을 나서는 순간 햇빛이 눈부셔 눈을 가렸습니다. 1년 만에 보는 바깥 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맞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차가운 바람만이 그의 뺨을 스쳤을 뿐이었습니다. 최진우는 고시원으로 돌아갔습니다. 다행히 어머니가 그동안 고시원비를 내줘서 방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방문을 열자 먼지 냄새가 났고 좁은 방 안에는 낡은 침대와 책상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최진우는 침대에 주저앉아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하지? 전과자인 저를 어디서 받아줄까? 그는 스마트폰을 켰습니다. 1년 동안 꺼져 있던 휴대폰에는 수백 개의 문자가 쌓여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채권 추심 문자였고 은행 대출 상환 독촉, 신용카드 연체 알림 등이었습니다. 위자료 3억 원도 한 푼도 갚지 못했고 양육비도 밀려 있었습니다. 출소한 지 사흘째 되는 날 최진우는 일자리를 구하러 다녔습니다. 하지만 전과자라는 낙인은 그를 어디서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도 식당 설거지도 주유소 직원도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사장님들은 이력서를 보자마자 고개를 저었고 어떤 사장은 대놓고 말했습니다. 전과자는 우리 가게에 못 들어와요. 다른 데 가보세요. 최진우는 절망했습니다. 결국 그가 찾은 일자리는 건설 현장 일용직 노동자였습니다. 하루 10시간씩 벽돌을 나르고 시멘트를 섞고 철근을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하루 임금은 15만 원이었고 비가 오면 일을 쉬어야 했기 때문에 수입은 불규칙했습니다. 출소한 지 일주일째 되던 어느 날 저녁 비가 쏟아지는 날이었습니다. 최진우는 술에 취해 제 집 앞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흠뻑 젖은 채로 현관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저는 인터폰 화면을 보고 누군지 알았지만 일부러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최진우는 계속해서 초인종을 눌렀고 결국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장인어른, 저 최진우입니다.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저는 한참을 기다렸다가 천천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최진우는 곧바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비에 흠뻑 젖어 있었고 옷은 너덜너덜했으며 얼굴은 수염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1년 전에 말끔했던 은행원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거지처럼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장인어른,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최진우는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울먹였습니다. 저는 현관 안쪽에 서서 그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최진우, 넌 지금 무슨 기회를 바라고 있는 거야? 네가 저지른 죄는 이미 법정에서 판결이 났어. 1년 동안 교도소에 있었잖아. 그게 네가 받아야 할 대가였어. 최진우는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저는 지금 먹을 것도 없고 제대로 된 일자리도 없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는데 비 오면 일도 없어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돈은 필요 없어요. 그냥 일할 기회만 주세요. 청소라도 심부름이라도 시켜주세요. 저는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일할 기회? 넌 은행에서 일할 때 뭘 했지? 고객 돈을 횡령하고 부하 직원들을 괴롭히고 장인을 모욕했잖아. 그런 네가 지금 나한테 일할 기회를 달라고? 최진우는 손을 모으며 애원했습니다. 장인어른,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1년 동안 교도소에서 매일 후회했어요. 제가 왜 그랬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후회했다고? 1년 동안 후회했다고? 그래서 뭐가 바뀌었어? 내 딸이 5년 동안 받은 고통이 사라졌어? 내가 받은 모욕이 지워졌어? 아니야, 최진우. 넌 그저 네가 불쌍해서 후회하는 거야. 진정으로 반성하는 게 아니야. 최진우는 바닥에 엎드려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발이요. 제발이요. 장인어른, 저를 이대로 죽게 내버려 두지 마세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죽게 내버려 둔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넌 아직 죽지 않았어. 네가 나한테 한 말 기억나? 3천만 원이 아까워서 장인을 죽게 내버려 두려고 했잖아. 지금 내가 너한테 하는 게 바로 그거야. 최진우는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절망과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장인어른, 제가 정말... 하지만 저는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이제 그만 가. 더 이상 내 집 앞에서 소란 피우지 마. 경찰 부를 거야. 최진우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그는 한 발 한 발 뒤로 물러나며 빗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닫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딸 지영이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고 저는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지영이는 아빠, 괜찮으세요? 하고 물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이제 정말로 다 끝났어. 그 사람이 출소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찾아올 줄은 몰랐구나. 하지만 이제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을 거야. 최진우가 출소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병원 사건으로부터 따지면 거의 2년이 흐른 셈이었습니다. 계절은 다시 봄이 돌아왔고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에는 새로 생긴 꽃집 카페 하나가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 있었습니다. 간판에는 만석인의 꽃집이라는 예쁜 글씨가 적혀 있었고 통유리 창문 너머로는 형형색색의 꽃들과 초록색 식물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카페 안에는 아침 햇살이 들어와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고 있었고 손님들은 커피를 마시며 꽃향기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카운터 뒤에는 제 딸 지영이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2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얼굴에는 생기가 넘쳤고 웃음이 끊이지 않았으며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꽃을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손님 한 분이 이 장미 꽃다발로 주세요 하고 말하자 지영이는 좋은 선택이세요. 제가 예쁘게 포장해 드릴게요 하고 대답하며 능숙하게 꽃을 다듬었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은 자신감으로 가득했고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저는 카페 구석 테이블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을 앞에 두고 딸이 행복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제 마음은 충만했습니다. 2년 전 그 지옥 같았던 시간들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지영이는 이제 더 이상 남편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시어머니 구박을 받지 않아도 되며 친정아버지를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유로웠고 당당했으며 무엇보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카페 문이 열리며 초등학교 교복을 입은 두 아이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하고 외치는 목소리에 지영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 우리 민준이 서연이 왔구나. 학교 잘 다녀왔어? 지영이는 아이들을 안아주며 물었습니다. 손주 민준이가 할아버지 하며 제게 달려왔고 저는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민준아, 학교에서 재미있었어? 제가 물으니 민준이는 네. 오늘 미술 시간에 할아버지 그림 그렸어요. 하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2년 전만 해도 손주들은 저를 거의 만나지 못했는데 이제는 매일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달려옵니다. 지영이는 아이들에게 간식을 주며 말했습니다. 얘들아, 숙제 다 하고 놀아야 해. 알았지? 아이들은 네. 하고 대답하며 카페 안쪽 작은 공부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영이가 만들어 놓은 그 공부방에는 책상과 책장이 있었고 아이들은 그곳에서 숙제를 하거나 그림을 그리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지영이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지영아, 가게 장사 잘 되는 것 같구나. 손님들이 계속 오네. 지영이는 웃으며 네, 아빠. 덕분에 요즘 너무 행복해요.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하면서 아이들이랑도 같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딸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네가 행복하면 아빠도 행복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잘 살아. 지영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빠, 정말 고마워요. 아빠가 아니었으면 저는 아직도 그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었을 거예요 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딸을 안아주며 이제 그 일은 다 잊어버려. 앞만 보고 살자 하고 말했습니다. 지영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네, 아빠하고 대답했습니다. 저녁 무렵 저는 이촌동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지영이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빠 오셨어요? 오늘은 제가 아빠 좋아하시는 된장찌개 끓였어요. 하고 지영이가 부엌에서 말했습니다. 저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그래. 우리 딸이 끓인 된장찌개라니 정말 기대되는구나 하고 대답했습니다. 손주들이 거실에서 할아버지 하고 달려왔고 저는 아이들을 안아 올렸습니다. 식탁에 앉아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는 시간은 제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2년 전만 해도 이런 평화로운 식사는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최진우가 있을 때는 명절 때도 제대로 환영받지 못했고 손주들도 만나기 힘들었으며 딸은 항상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지영이는 편안하게 웃고 손주들은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달려오고 저는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이게 바로 제가 원했던 삶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저는 베란다로 나가 한강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고 한강은 고요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난 2년을 돌아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복수를 한 건 옳았을까요? 최진우를 완전히 무너뜨린 건 너무 잔인한 일이었을까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는 제가 죽어가는데 3천만 원이 아까워서 외면했고 제 딸을 무릎 꿇게 만들었으며 5년 동안 제 딸을 괴롭혔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 이유가 없었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고 악행에는 대가가 따라야 합니다. 뒤에서 지영이가 다가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아빠, 무슨 생각하세요? 저는 딸을 돌아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좋은 날씨네 싶어서. 지영이는 아빠 옆에 서서 한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저 2년 전에 비하면 지금 천국에 사는 것 같아요. 매일 아침 눈 뜨는 게 행복하고 아이들 웃는 소리가 들리는 게 행복하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행복해요. 이 모든 게 아빠 덕분이에요. 저는 딸의 손을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이건 네가 스스로 읽어낸 거야. 아빠는 그냥 네가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을 뿐이야. 지금 저는 인생에서 가장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45년 동안 쌓아온 재산과 권력이 결국 제 딸을 지키는 데 쓰였고 그게 바로 제가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최진우는 지금 건설 현장에서 땀 흘리며 일하고 있고 제 딸은 행복하게 꽃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착하게 살면 복을 받고 악하게 살면 벌을 받는 것. 그 단순한 진리를 최진우는 뼈저리게 깨달았을 겁니다. 앞으로 남은 제 인생은 딸과 손주들과 함께 평화롭게 보낼 것입니다. 더 이상 복수도 분노도 증오도 없습니다. 이제 남은 건 오직 사랑과 행복뿐입니다. 그리고 만약 누군가 다시 제 가족을 괴롭힌다면 저는 주저없이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박만석이고 제 가족을 지키는 게 제 존재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결국 돈보다 귀한 건 사람의 진심이고 내 가족을 지키려는 단단한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에게 상처받고 계시다면 절대 기죽지 마십시오. 진심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의 기운을 가득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오늘도 따뜻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